여러분 어제 마지막 대선 토론 보셨습니까? 마지막이니만큼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쳤고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오늘 뉴스쇼 2부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4명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나온 분들과 함께하는 대선 특집 캠프파이어. 그럼 4명의 대표자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민주당 충남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계세요. 복귀왕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국민판사 특별위원장 맡고 계세요. 홍석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개혁신당 이기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선대위 김준우 고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그냥 들고 나오시니까. 오늘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하도 맞아서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한 줄 평으로 한번 쫙 돌아볼까요? 기호 순으로 가겠습니다. 기호 1번 복귀왕 의원님. 심하다. 심하다. 이거는 조금 더 붙여주셔야겠어요. 부끄럽다. 대선 후보답게 격조 있게 정책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등 후보 비난 일색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자,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홍석준 전 의원. 예, 저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어떤 거짓말, 변명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많은 어떤 행정을 좀 듣기에는 너무나 많은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기호 4번으로 갑니다. 개혁신당. 저는 내용적인 면은 이따가 다룰 거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그 조기 대선에서 차기 지도자의 어떤 비전이나 철학 등을 세세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데 토론 횟수도 너무 적었고 시간적 제약이 좀 많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제 기량을 뽐내기에는 너무 좀 제한적인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호 5번 민주노동당. 네거티브 3명, 포지티브 1명.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새 후보는 발언 질문하신 거 보면 상대 후보 검증에 대한 네거티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그랬고요. 정책 질의를 제일 많이 한 건 권영국 후보였다. 이 부분은 분량으로 정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있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오늘 있습니다. 이상하게 김준우 고문님 얼굴이 제일 밝아요. 왜냐면 언제든 밝은 보시겠지만 분이라서. 지난주에 김현정 뉴스쇼 월요일 날 예, 이제 예. 권영국 후보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3자 토론이었어요. 맞아요. 예. TV 토론을 잘하니까 오늘은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예. 네, 달라진 TV 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가 권영국이다. 그것을 김현정 앵커가 인정했다. 저는 제 옆에 있지만 이의 제기하는데 네거티브 3명의 네거티브 공격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뺀 이재명 후보까지 3명으로 몰아넣는 것은 좀 억울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총평 쭉 돌아가면서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어제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네 분의 대표자들께 어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더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를 뽑아오시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분은 각각 어떤 부분을 뽑아오셨을지 여러분 같이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죠. 미리 말씀드릴 건 저희가 가능한 한 너무 많은 제약을 두지 않으려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도록 할 거예요. 근데 네 분이 골라오신 주제를 다 골고루 다뤄야 되다 보니까 한 분의 발언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캠프 선대위에 복귀왕 의원이 꼽아온 결정적 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는 장면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라, 또 제명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도와서 당선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김문수 후보 도우라고 지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어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하고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골라오셨어요. 복귀영 의원님, 이 장면은 결정적 한 장면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우리 국민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만든 주 세력들이 윤석열을 비롯한 친윤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를 비롯한 현재의 김문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안정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명확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러하기 때문에 재미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제가 이제 픽을 한 것인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답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이미 탈당했고 상관이 없는데 뭘 더 끊으라고 하느냐, 단절하라고 하냐, 그렇게 답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예, 이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아바타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잘 알고 계시죠. 결국은 그런 아바타다 이런 어떤 논쟁은 어떤 프레임이고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입만 열만 지금 민주당은 내란 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도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유무죄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과연 이것이 내란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것은 잘못된 그 친위 구테타였다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 세력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지지 세력 중에 핵심이 윤석열을 대신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한 김문수다라는 국민들의 걱정을 해요. 혹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은 상황되고 이 계엄은 계속해서 내란은 계속해서 성공한 그 내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 걱정을 명확하게 덜어내라.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어물쩍하면서 자기하고 상관없대요.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그것을 정의를 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덜커덕 막혀 있다. 어제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아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면 이야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아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출마를 했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정말 구국의 일념으로 나오셨고 정말 노력을 지금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킨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법치주의 영역에서 하는 문제지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다. 이런 어느 도단도 이제 이런 어느 도단이 없는 것이죠. 어허.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라.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두 분도 한 말씀씩. 예, 네, 이긴 뭐 위원장. 기왕과 단절해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거 좋은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선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진보당과 이렇게 단일화를 했잖아요. 근데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 내란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당 해산됐었던 통합진보당의 후신 아닙니까? 그런 이 세력들과 단일화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내란 거리면서 사실상 내란의 개념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내란 종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본인들과 반대되는 입장의 스탠스의 어떤 지지자들 내지는 사람들을 내란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그 개념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심판적인 성과로 좀 끌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주노동당. 듭니다. 근데 탄핵 직후라서 어쩔 수 없이 심판 선거예요. 보통 대선은 희망을 직조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탄핵 이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역사적 자기 반성을 같이 꺼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사면됐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사면됐죠.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끊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 4명의 전직 대통령 사면에서 주도한 부분에 민주당이 일정 정도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이. 그런 얘기를 차라리 하면서 우리도 그동안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사면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반복돼서는 우리 헌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국회의원님 그럼 짧게만 드릴게요. 짧게만. 그러고 넘어갈게요. 역사와 타협해 온 과정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에 대한 그 사면은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네.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그렇죠. 해주셨으면. 그럼요. 4명 중에 3분만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4명 중에 3명은 민주당에서 사면했다. 그리고 그 진보당은 이미 그때 해산됐다가 다시 만들어진 정당이고, 그리고 그 정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이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 정확하게 그들- 단일화를 거쳤다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청소년합도 했죠. 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골라오신 결정적 장면 어디일지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이네요. 보시죠. 유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왜 특검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왜 청문회에 나오라 그런지, 그리고 대법관 숫자를 지금 뭐 30명 늘리자 100명 늘리자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대법원의 판단으로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져가서 사심을 하겠다고요? 대한민국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무슨 황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흔들고 상권 분립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오히려 이런 법률 개정 시도 개별 의원들이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보류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제가 다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왜 재판받느냐 자꾸 물으시는데 검찰에게 왜 기소했냐고 물으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고.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고 89.77%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 사상, 민주당의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 당내.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 가지고 잘 순응을 해 나가야지. 자, 예,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 장면을 골라오셨을까요? 예, 이번 선거는 사실 김문수, 이재명 중에 누가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지켜져 온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법치주의, 상권 분립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그런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된 사람이, 대법원 판결이 난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서 이렇게 압박, 협박, 수사, 청문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말, 나하고는 관계없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보고 지시 없이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꼬리 자르기로 법원 조직법은 그건 개인 의견이 했다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 간사가 과연 개인 의견으로 법원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법관의 자격,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별명을 보면 항상 좋은 것은 자기한테, 나쁜 것은 항상 꼬리 자르기로 합니다. 성남시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터지니까 김문기 처장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통해서 호도하는 것은 정말 책임지는 어떤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이번 대선 결과 큰 후유증 문제 혼란으로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탑을 골라오셨어요. 했습니다. 네. 아버지 황제 다 나왔어요, 복귀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어떻게 김문수 생각하세요? 후보는 처음 여는 말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말까지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만 일관했었는데요. 재판을 왜 받냐?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으니까. 그리고 그 재판에 출석하라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사법 시스템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왜 재판받냐? 잘못한 거 없으면 재판받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대법관, 그러니까 법원 조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더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갑자기 9일 만에 판결 내린 거 아닙니까? 단 2번 회의하고. 그 파기환송심 말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10명은 모두가 다 유죄고 그렇지 않은 그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2명은 무죄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대법원이 똑바로 굴러가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사법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논의는 앞으로 그 국회 내에서 또 국민들과 함께 진행시켜 나갈 것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한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으로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대로 그냥 두자. 오로지 이런 말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법 쿠데타 말씀하셨는데 이계인 최고 받아주세요. 사법 쿠데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재판에 대해서 조작 기소다라고 되게 정의하고 민주당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 지난 대선 이후로 재판의 이 진행 과정이 좀 더 진전됐거든요. 그래서 백현동의 김인섭 씨는 실형을 받았고 또 김용 의원이라고 하는 최측근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특히 주변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검경의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문고리에 목을 매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아마 도시개발공사 혹은 성남시 직원들 보라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내지는 성남시에서 시킨 대로 일을 했는데 대장동 문제가 되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자괴감과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의 메시지 없이 그냥 그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그랬다. 또 고 전영수 씨 같은 경우에도 유서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그만하시라고 써놨고 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취지의 어떤 내용이 적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압적인 수사다, 검찰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지금 민주당화 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의도, 나쁜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우 고문. 일단 그 법치주의 특히 사법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사법부를 유린했던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실제로 옛날 유신헌법 하면서 대법관 다 자르고 국가배상법 그 군인들 공무원들 국가배상 이중배상 금지 규정 헌법에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희대의 악법 조항이 헌법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데도 요즘도 아직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경선만 나가면 구미에 가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묘소 참배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점들부터 정확히 평가를 해야 이제 사법부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이번에 뭐 그 대법관 100명 장경태 의원 안, 비법적인 대법관론 박범계 안, 뭐 김용민 안, 뭐 30명 안 이것은 정무적으로 좀 읽히니까 사법개혁이 국민적 공감대 없으면 어렵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에 검찰개혁이 정무적으로 읽히면서 동력을 좀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법관 늘려야죠. 늘려야 되는데 100명 늘리자 그러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자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난데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경거망동했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철회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고선에서 딱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간은 분명히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근대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든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존경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존경한다. 뭐 아니,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 왜 것이죠. 말씀드리냐면 홍 의원 아까 45년 이후 지켜왔던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예, 얘기 드린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느 도단입니까? 사법부를 유린했잖아요, 박정희 때. 아니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아니 그쵸. 근데 45년부터 사법부가 독립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됐고 나는 무죄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첫 번째 대장동 등의 상당수의 이슈는 전부 다 문재인 검찰 때 이낙연 어떤 그 전 총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고발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한두 가지 이슈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재판과 혐의점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증거가 없고 다 이것이 이제 경찰 검찰이 뭐 이렇게 다 악의적으로 기소를 했는 거라 하면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사람 이미 다 유죄 확정이거나 유죄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러면은 무죄라면 왜 이런 악법부터를 양산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는 내용 공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유죄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죄를 받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만 처벌받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모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남 경기도 큰 살림살이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인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짧게요만 하다 끝날 것 같이 정말로 뜨겁게 오늘 논쟁에 붙고 있는데 세 번째 장면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기인 공동선대위원장이 골라오신 결정적 장면. 어떤 거를 골라오셨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 던지는 부분이네요. 듣죠?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자, 예. 코끼리를 집에서 키우냐. 이게 이 장면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면을 꼽은 이유는 저 황당한 변명을 꼽으려고 좀 가져왔는데요. 쓴 일도 없고 쓴 거 본 일도 없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집에 소고기와 과일과 여러 가지 생필품이 그득그득 이게 채워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청의 7급 공무원인 조명현 씨도 배소연 씨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렇게 과일과 이 음식들을 채워놨다라고 증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안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에 세금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단적인 예고편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박경원님.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경기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민원인들이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할 때 차와 다과를 내놓잖아요. 보통 과일을 많이 내놔요. 저도 아산시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과일 많이 내놓습니다. 과일값이 많이 나가요.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시장도 모르고 도지사도 몰라요.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이 중에서 일부는 직원들이 먹기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년에 걸쳐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이거를 이재명의 횡령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손님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과일 하나도 내놓지 마라라는 말하고 똑같아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과일을 한 번도 내놓지 않는 도지사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객체가 아니라 제가 성남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정뿐만 아니고 성남시정 때부터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시장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수십 차례 과일집에서 또 돈을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집 앞 과일집에서 썼고, 근데 그게 비서실에서 썼다고 변명을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비서실 직원들이 과일 먹은 적이 없다. 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과일을 내준 적이 없더라고 변명을 하고, 심지어 제 지금 핸드폰 녹취 파일에는 한 퇴직 공무원이 현직 시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재명 비서실이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다 횡령하는 바람에 직원들은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녹음되어 있는 파일까지 있어요. 그걸 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다른 일처럼, 다른 부서의 직원들의 일처럼 그렇게 축소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탄스럽습니다. 네, 뭐 그 녹음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과일비 전체를 다 횡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과일이 사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지시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바쁜 일 과정에서 야, 과일은 어디서 얼마치 사와, 이럴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마 면장도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이 있으면 검증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어제는 정책 토론이에요. 정치개혁 주제였을 거예요. 아마 이거 얘기할 때가 정치 양극화거나. 그러면 이런 의혹이 있는데 대안이 이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에서 특정 가게에 얼마 이상 거래를 못한다든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오직 순수 비방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특히 김문수 후보도 그랬어요. 그냥 정치개혁이 나와도 이재명 비난, 개헌이 나와도 이재명 비난, 외교안보가 나와도 이재명, 정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후보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가 다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길입니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정치개혁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나 공약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게 검증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에 동반되지 않으면 이 소중한 공중파 3사가 다 중계하는 방송의 정책 토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 그게 국민의힘? 당연히 이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제가 정치 분야, 특히 정치 양극화 분야인데 지금 21대, 22대에 걸쳐서 지금 여야가 그 이전에 비해서 격렬하게 대립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후보의 방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법화 문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도 공무원 생활 24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법화의 기간 운영 추진비라든지 시책 운영 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면 경찰 검찰을 바보라서 비서실에서 쓰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일부 과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문제에 삼겠습니까? 지금 조명희 씨의 어떤 공익 제보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 집이라든지 뭐 관저로 간 그런 것만 다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밑에서 이거야말로 정말 손으로 하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쓴 법인카드, 자기 집에 그렇습니다. 채워진 생필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도 그 후보자가 부정하는 이상 이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민주당. 예, 의회에서 시장 공격하는 가장 유치한 것이 운영비 공개하라 이겁니다. 정말로 유치한 것이 대선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탄한다. 그래요, 방탄 인정합시다. 괜히 방탄해요? 총 쏘잖아요. 불법 계엄하면서 총 쏘잖아요. 그 총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방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총 쏴요? 윤석열과 검찰, 국민의힘이 총 쏘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적이지 않게 국회에 있는 민주적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불법적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탄하는 비상계엄 전에 다 발생된 겁니다. 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이 총 쏘니까 지금 방탄하는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전의 일 갖고 왜? 예. 일단 여기까지 세 분이 골라오신 결정적 장면 들었고요. 이제 민주노동당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김준우 고문님, 네. 어떤 장면 골라오셨어요? 저는 5.18과 관련돼서 자, 직접 들어보죠.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장면을? 토론에서 예, 예. 단 한 장면 생산적인 게 이 장면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전부 다 뭐 소통하고 협력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대화가 된 장면이 저거 하나예요. 개헌은 3분의 2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뭐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질문했을 때 뭐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후보는 다 찬성하고 있지만 그래서 5.18이 물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국민의힘 당원에 들어가 있어요. 네. 하지만 5.18을 추념하는 것과 헌법 전문에 넣는 게 다르다고 볼 수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국민의힘 정치인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잘 들어보시면 가능하고라고 해요. 그러다가 옳은 일이라고 하고 다시 물으니까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건 매듭을 지은 거예요. 아, 넣겠다. 네, 넣겠다. 5.18 정신 그래서 넣겠다. 저 장면 하나가 유일하게 예, 예. 여야가 어제 모두 합의한 단 하나의 장면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준석 범죄적 발언 아니면 저희 후보가 얘기한 이익균점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딱 판 보니까 엄청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덜 싸우시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너무 피로할까 봐. 어제도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냐. 그래서 네. 단 하나 생산적인 장면이 있었다. 근데 그 장면들 누가 주도했다? 권영국 후보가 주도했다. 이거는 뭐 토론을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복귀 한번 네, 하시겠어요? 제가 덧붙이시겠어요? 예.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해요. 지난번에 홍준표 그리고 문재인 후보 때도 다 찬성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2018년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요. 그리고 5.18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근데 반복적으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도 끊임없이 내놓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데 전문 수록에 5.18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이승만과 박정희의 치적에 대해서도 같이 넣자 이렇게 딜을 해오면 실제 5.18은 찬성하면서 협상을 깬 거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거리 쟁점 삼아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할 가능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로 볼 때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걱정을 좀 하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훈훈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쟁점을 만드셨어요. 복귀한 의원이. 5.18 정신 넣자라고 하면 갑자기 박정희 이승만 정신도 넣자라고 국민의힘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판 깨질 것 같다. 자, 홍석천 의원님. 저의 이 불신이 심한 불신인 것이 되게 해주세요. 복귀왕 의원같이 합리적인 분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 않은 거고 오히려 저는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수록을 하자는 당론이 벌써 국민의힘에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 빨리 헌법 개정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어떤 관계 또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라든지 기본권 지방자치 발전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말로 초기에는 안 한다 하다가 지금은 약간 또 입장이 바뀌었죠. 그것이야말로 5.18 정신 헌법 전문에는 진정성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없다고 봅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네 분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김준우 민주노동당 고문이 좀 짧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네네. 그 청취자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 하나 네. 좀 여쭐게요. 어제 권영국 후보한테 이준석 후보가 던진 그 질문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처럼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이준석 후보가 사퇴할 만한 얘기다. 전 국민이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고 여성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어제 그 질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일부에서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뭐 인터넷 트위터 같은 데서 쓴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사과를 했어요. 거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거기서도 여성의 중요 부위에 관한 가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조금 순화된 표현을 쓰셨고 근데 저는 그때도 좀 불편했던 것이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인터넷에 쓰신 글들을 봤는데 재밌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혐오성이나 욕설에 가까운 발언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왜 재밌죠?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는 거는 게임에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불쾌했었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온 발언도 이것은 오직 공학적인 발언 아니었냐. 거기다가 그걸 권영국 후보한테 물어본다? 더더욱
굉장히 공학적이고 그 표현 자체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특히 공중파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자 이기인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는 뭔가 불편하거나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도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주제를 꺼낸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어저께 소개한 사례가 누가 글 쓴 건지 아시죠? 누구의 발언입니까? 그러니까 그 4명의 후보 중에 가족이 누군가가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연예인을 두고. 그리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더 심한 발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후보자의 자식이 썼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연좌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너와 저와 관계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범죄적인 일을 벌였을 때 책임을 질 거냐. 엄하게 기준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거냐라는 그 기준을 물어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동안 김건희 여사의 말과 글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했고 특검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전 이 정권이 이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범죄적 발언과 글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후보자가 정말 박절하게 끊어내고 책임을 질 거냐라고 전 그 기준을 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표현에 있어서는 좀 적나라한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이다. 정말 해몽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낙인 찍고 싶었던 정치적 공격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개인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제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접근할 거면 그런 표현도 쓰지 않죠. 근데 어제는 분명하게 자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욕설도 하고 이런 나쁜 표현도 하는 후보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 표현으로 공격하는 일단은 이런 거에 이재명 불과했다라는 후보라고 특정하지 겁니다. 않았고요. 이제 누군가의 후보의 가족의 일이라고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동의하냐 안 하냐 그래서 물었는데 답변을 회피했죠. 시간도 남아있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그거는 제가 볼 땐 비겁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민주노동당? 이긴 우리 전 의원님 같으면 이런 표현 했겠습니까? 이준석 표현이요? 후보가 썼던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표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전 이렇게 이긴 의원이면. 말씀드릴게요. 그 글 쓴 사람부터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니,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 두 번째 네, 잠깐만요. 네. 이게 정치개혁 개헌 파트였을 거예요. 네, 그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그냥 있는 범죄 가지고 있는 법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검사장 직선제 선거였으면 할 법도 하죠.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소에 대한. 근데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개혁 개헌을 주제로 하는 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냥 특정 후보의 네거티브를 특히 그걸 가지고 저희 후보한테 얘기한다.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고 치졸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 발언 관련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고발인을 모집하고 고소인 고발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저는 그것이 뭐 꼭 사법적 대응이 바람직한 별도로 아마 이 부분 또 수사기관에 또 맡겨지고 사법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 발언에 관해서 국회에서도 윤리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당, 지금의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준석 후보로 하여금 얼마나 여성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 혐오 프레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다른 사람의 사례를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이 쓴 그 글을 가지고 들고 왔는데 말하지 못한다, 평가하지 못하겠다. 이건 진보 진영의 위선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던 거예요. 예, 근영국 후보에게 물어본 것은 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영국 후보가 좋은 이야기했죠. 국회 구성원에 있어서 직업별 어떤 구성도 이제 법조인이 좀 많고 또 여성이 좀 적다. 뭐 이런 어떤 여성 어떤 강조하신 그런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근영국 후보에게 그런 어떤 질문한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규칙도 지키지 않고 비매너가 한데 단순하게 토론에서 비매너뿐만 아니라 트위터 이런 글들도 많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되지. 오히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그 글 자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규칙을 복귀한 후 가장 잘 민주당? 지키고 제일 많이 참은 후보가 이재명인데 규칙도 안 지키고 그럼 아니죠. 규칙을 제일 안 지키는 후보는 김문수고 그리고 정말로 점잖지 못하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쓴 후보는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거죠. 발언. 예. 그렇게 해서 어제 이준석 민노당?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정치 양극화나 정치 개혁, 개헌 주제와 관련해서 대안 제도를 하나라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모두 발언 빼고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발언할 기회 뭐 문제 제기를 하셔도 좋고요. 뭐 홍보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30초씩을 돌아가면서 딱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후보 오늘부터 좀 국가 비전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만 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인데요. 국민 여러분 투표가 주권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투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예,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금 현재 국가 경쟁지 제고에서 규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개혁신당으로 가죠. 박근혜가 싫어서 윤석열을 뽑았더니 문재인을 뽑았더니 윤석열이 나타나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사회. 이 선거의 공통점은 적개심과 심판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심판 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이 가능한 사회에 말이라도 붙여볼 수 있는 정치가 회복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 재헌헌법에 있던 이익균점권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했던 그 재헌헌법이죠. 이걸 가지고 와서 국민의힘에서 빨갱이라고 할지 알지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도 중도 보수 정당 대표답게 후보답게 이익균점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사실은 어제 가장 치열하게 논의돼서 우리 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되는 토론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5번씩 TV 토론을 했는데 이번에 3번밖에 안 돼서 그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들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한 30초 남네요. 정말 룰 잘 지키시는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TV 토론 다음 날 라디오 토론을 본방송에서 진행해 봤는데 혹시 네 분 괜찮으시면 TV 토론 다음 날 라디오 토론 다음 유튜브 토론으로 한 10분 정도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 토크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10분 정도 좋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라디오 토론 마무리를 하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10분 정도 후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4명의 각 캠프 대표자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민주당 충남 총괄선대본부장 복기양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민판사특별위원장이세요. 홍석준 전 의원, 개혁신당의 이기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노동당 김준우 선대위 고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라디오 공중파 본방송은 끝내고 유튜브로 넘어왔으니까 조금 편하게 한번 어깨 한번 터세요, 네 분. 조금 긴장하셨죠? 이계인 최고 조금 긴장하셨죠? 네, 아무래도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뉴스쇼. 저희가 그 개혁신당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뉴스쇼에 그럼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앵커님한테 또 제작진분들한테 무슨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민주당에 가 계시는데 어쨌든 그럼 저희가 남으셔가지고 원죄가 좀 사죄하고 가시고요. 홍석준 의원님도 이 스튜디오 출연은 지금 처음이신 거예요, 뉴스쇼? 했죠. 스튜디오 나오셨었던가요? 오랜만에 좀 나왔죠. 전화 통화는 자주. 전화 통화도 있고. 전화 인터뷰는 자주 했던. 나왔죠.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준우 고문님은 언제 고문 되셨어요? 전 대표했던 사람은 다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이상하다. 나이도 젊으신데. 네, 정치적으로 조로하였습니다. 고문은 그래서 어른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고문님이 되셨습니다. 복기영 의원 바쁘시죠? 정신없습니다. 제가 아까 충남 선대위원장 이렇게 소개. 충남 총괄 선대본부장도 하고 전체 또 아우르시는 것도 있던데요. 사회적 경제 분야가 윤석열 3년 동안 거의 피폐해졌는데 그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전국 투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
직함은 사회적 경제위원장. 사회적 경제위원장도 예. 맡고 계셔서 예. 이래저래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인 3역하고 있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TV 토론 다 보고 네 분이 골라오신 쟁점들에 대한 토론도 쭉 했는데 지금 이제 토론 다 끝난 다음에 각 후보들의 뭐 소감이랄까요? 이런 거 어떤지 캠프 분위기는 어떤지 좀 편안하게 듣고 싶어요. 민주당은 어때요? 뭐라고들 해요? 평가가? 선방했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참느라 고생 많으셨다. 왜냐하면 참자는 기조로 갔던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1등 후보는 어차피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그 2시간 동안 사실 막 열은 날 거 아닙니까? 후보도 사람인데 처음부터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마무리 말까지도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비난 공격으로 일관됐던 김은수 후보를 보면서 화가 좀 많이 났을 텐데 막 저도 막 불끈불끈 쏘면서 근데 그러셨어요? 잘 참았다. 잘 참았다가 잘 참았다. 캠프의 전체적인 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정되게 방어 잘했다. 잘했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긍정평가. 방어 잘했다. 그러니까 실점 안 했으면 뭐 방어를 잘한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똥볼도 큰 똥볼 찼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우리 대선 후보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까지 우리 내부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사실 어제의 3차 토론은 대선 후보로서의 후보 그 토론 자리로서는 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잘 인내해서 선방했다라는 것이 저희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개혁신당 캠프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떤데요? 1차, 2차 토론에서는 사실 다른 당 후보들이 공격해서 논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커피 120원도 마찬가지고 거북섬도 마찬가지고 또 호텔 경제론도 본인이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문제가 된 거라서 다른 당 후보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문제를 일으켰지. 이제 어제 마지막 3차 토론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좀 똥볼이라고 보지 않는 게 결국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이 쓴 글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한번 이제 깜깜이 선거에 돌입하니까 그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준석 후보가 진짜 총력전 막 다 털어 부어서 3차 토론을 불태우는 느낌 같은 약간 그런 자세로 그런 기조로 임한 거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물었잖아요. 간병비 보장성 강화라든지 재원 조달 문제, 뭐 예산 추계 문제들 이렇게 물었다면 어제는 진짜 본격적인 네거티브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거티브 할 줄 아느냐라고 묻는 지지자들도 있었었고 한데 진짜 정말 팩트에 근거한 네거티브를 한번 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뭐 유권자들이 하시겠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보다 2차에 좀 입이 더 풀리는 것 같고 3차에 더 풀리는 것 같다. 풀릴만 하니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댓글에 나오는 것 같은. 김문수 후보가 잘하신 것처럼 아주 시대별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20대, 30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40대, 50대는 국회의원과 경기지사. 그런데 이제 60대 때는 이제 현재 어떤 현역 정치인에서 약간 조금 비껴나기 때문에 사실 TV 토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의 성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좀 비판이라든지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명백한 어떤 사실만 이야기를 하지 어떤 뭐 카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할 때 뭐 조호영한테 왜 커피 타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격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드러난 어떤 그런 팩트를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 2, 3차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참 한번 속된 말로 꽂히면은 거기서 잘 본인이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거짓을 하더라도 잘 못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1, 2차, 3차 간통했던 공통된 주제가 호텔 경제학이었습니다. 이 호텔 경제학이 3차 때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거는 얘기 나온 김에 질문 좀 드릴까요? 호텔 경제학 얘기 첫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꺼냈는데 2차, 3차 때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다 꺼내셨어요. 그거는 왜 계속 잘못된 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지역화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그 선순환 구조를 얘기를
아주 쉽고 편하게 한국은행의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약간 억울하니까 계속 좀 풀고 싶어갖고 그렇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그랬단 그렇죠. 말씀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네. 뭐 호텔 경제학 뭐 어쩌고저쩌고 경제 첫날이니까 둘째 날은 이제 사회, 셋째 날은 정치 개혁이잖아요. 그 얘기 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면 아니, 이쪽에서 꺼내 와서 이 그렇지. 당이면 네. 언론에 주목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해야 돼요. 아, 예, 근데 민주당은? 뭐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까지만 해도 그냥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많이 와요. 네. 거기서 해명하면 돼요. 네, 네. 근데 그 선관위에서 룰이 쭉 있는데 룰 안 지키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규칙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거죠. 호텔 경제로는 1차에서 사실 끝냈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한테 좀 불리한 이 담론인데 2차까지 가져가가지고 스스로 먼저 꺼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한 걸 스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1차 때 나온 걸 2차 때 다시 해명하고 2차 때 나온 걸 3차 때 다시 해명하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지간히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좀 긁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성수 효과가 결국은 투자 유발 계수에 의해서 각각의 산업 분야별로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 민간 부분은 다른데 민간 부분에 특히 어떤 기계 장비라든지 어떤 중간재가 많을수록 투자 유발 계수가 높아서 당연히 이런 어떤 부분 즉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 환경을 또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꾸 이제 정부 부분, 정부 재정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본인이 2차 때 그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꺼낸 사람 루카스 자이지라든지 이런 어떤 독일 공산당 그 기관지의 어떤 편집장이 그런 어떤 이야기도 꺼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꺼내는 게 이분은 참 일관성은 있구나.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효과로 본다면은 결코 좋지 않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 질문은 캠프 분위기는 어떠셨는 거지? 토론 그러니까 뭐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점차 잘했다? 나아졌다. 나아졌다. 3차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 특히 국민들이 묻고 싶은 말을 제대로 물었다.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런 갑자기 분위기. 앵커님이 120원 얘기해가지고 네. 이상하게 됐는데 김문수 후보 뭐 입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맨 처음에 1차 때는 네. 아니 대선 후보가 이런 네거티브를 해도 되나? 라는 가책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기왕 뭐 이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 하면서 이제 3차 때는 포기하고 그냥 이재명 좌판을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입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안 한 게 또 아니거든요. 1차 토론 때도 제가 가장 황당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훈계, 태도에 대한 지적, 뭐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준석 후보의 특성은이라고 하면서 1분 이상을 일장 연설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그 네거티브거든요. 근거도 없는. 이렇게 반박하는 걸 보면서 1등 후보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굳이. 재원 조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론을 제시했다면 훨씬 득점해야 될 텐데, 득점이 있었을 텐데. 인정. 그러니까 좀 깎였죠, 점수가. 네. 그렇게 대응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점잖게 그리고 어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1등 후보의 모습이었었는데 감정이 확 상한 거예요.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얘기하는데 외교안보 할 때도 이재명 후보한테 대북 송금 얘기해서 네거티브 이렇게 하고 김문수 후보한테는 옛날 서해 오도에 카지노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외교안보 정책을 가지고 뭔가 비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네거티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외국인 차별 임금 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엉키고 막 저희 보고 무례하다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막 항의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찾아보는데 공약이 안보부총리랑 뭐 복무 관련 좀 있고 외교 정책이 없는 거예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리고 나서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가도 외교안보 정책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가 무슨 외신 클럽에서 뭐 한 거 한 장짜리가 있고 어제 그걸 다시 읽었는지 아니면 좀 더 업데이트 되니까 TV 토론팀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뭐 질문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 없는 이준석이라고 했는데 또 이걸 쓸까? 이거 너무 식상해. 다른 분들은 역시 단일화하려고 정책이 일부러 처음부터 빈 거 아니야? 정말 완주할 후보면 이렇게 정책이 빌 수가 있어? 가장 황당했던 장면이죠. 예? 황당했던 장면. 공약이 너무 없잖아요.
공약이 너무 없어. 기후위기를 안 하면 기후위기를 10대 공개하게 안 넣으면 단일화를 그러니까. 연다는 거라고 저는 공약이 너무 가장 부족해요. 황당했던 공약 점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제일 적어요. 공약 숫자나 이런 내용이. 그래서 새로 당을 만들고 소수 정당이면 공약 정책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그 민노당 TV 토론팀에선 이거 단일화 하려는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런 그렇게 생각까지 생각하셨어요? 드는 거예요. 뭐지?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공약이 왜 이렇게 없어? 그래서 공약이 없으니까 비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이 고도의 전략인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 예를 들어 네.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준비가 안 되면 추가로 공약을 하는데 네. 없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것들이 다른 데랑 보면 숑숑숑 나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무조건 사회 분야별로 전부 다 채워야 된다는 강박이 저희한테는 없고 4명의 후보 중에 10대 공약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장 구체적인 게 이준석 후보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대북송금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송금 때문에 이렇게 재판받고 문제가 되는 후보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협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나아가서 질문을 한 것이 대북송금만 바라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데 외국인 차등 임금제 이거 불법이고 저기 그다음에 국제협약 위반인데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다시 뜨거워진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풀어놨는데 다시 뜨거워. 제가 지금 너무 끊고 싶지가 않은데 문제는 홍석준 전 의원님 다음 스케줄이 다음 스케줄이 광화문에서 있으시죠. 그러면은 지금 안 나가시면은 지금 문제가 돼서 요 네 분과 다시 한번 나중에 이런 자리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호흡 맞춰보니까 굉장히 호흡 좋으시네요, 네 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토론장에 잘 안 나갑니다. 그러세요? 불리한 게 많아서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또 굳이 또 말씀을 우리 의원님은 오 의원님께서 열심히 커버하시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섭외하면 다 그래요. 다 예민할 때여가지고. 근데 이 네 분은 내가 나가서 토론하겠다라고 나와주신 이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화면 4분할 해주세요. 4분할. 다시 한번 제가 쭉 화면 보면서 맨 왼쪽부터 개혁신당에 이긴 국민의힘 홍석준, 민주당 복귀왕, 그리고 민주노동당이지만 이제 선거 끝나면 정의당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김준우.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신의 기호를 저기 보시면 화면 안에 손이 들어와야 돼요. 화면 안에 손이 복귀왕 의원님 조금 더 이쪽으로 반대. 그렇지. 가운데로. 그렇지.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해서 기호를 흔들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공격하는 자세잖아요. 눈치를 보이. 여러분 이 네 분 기억해 주시고 이 네 분이 지지하는 후보들 기억해 주시고요. 뉴스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